한 따스한 여름날 작은 마을의 중앙광장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철학자의 날이라는 독특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철학적 견해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였죠. 그날은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마을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에서는 오래된 독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바로 커피와 진리였죠. 이 모임의 중심에는 댄이라는 젊은 철학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된 실타래처럼 느껴진다고 말이죠. 집 앞 나무의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심지어 발밑을 스치는 작은 개미 하나까지도요. 댄은 열정적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을 크게 휘저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스피노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자 자연 그 자체입니다. 즉,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신이 일부로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먼 하늘에 구름 위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내재된 존재인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 한 잔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저 먼 나라의 커피 농장에서부터 우리가 직접 내리는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은 자연의 법칙이자 스피노자가 말한 신의 흐름 자체입니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댄, 그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분이라는 건가요? 댄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범실론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려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철학자의 날은 단순한 행사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경의를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댄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고,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모두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진리 모임은 꾸준히 이어지며 더 많은 이들에게 자연과의 일체감을 전파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어느 마을, 깨끗한 마을이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 있었어요. 그곳 주민들은 무언가 매우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일종의 백지의식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마을의 현자가 집집마다 방문하여 신생아에게 하얀 종이 한 장과 크레용 한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백지의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존 노크의 백지설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백지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별과 달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마을의 황금빛 들판을,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꿈속에서 본 마법의 성을 그렸어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끝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이었으며 그 자체로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예술 작품들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한 소녀, 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밀리는 태어날 때 현자로부터 받은 하얀 종이와 다양한 색의 크레용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했어요. 그녀는 매일매일 이 종이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려넣었죠. 하늘이 노을로 물든 날에는 그 매혹적인 색을, 비오는 날 물방울이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어요. 밀리는 어느 날 자신이 그린 그림들로 방을 가득 채우고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이나 인물이 아니라 그녀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여러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릴리는 백지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속 백지를 하나의 편견 없는 이야기거리로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릴리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녀의 경험을 통해 다채롭게 그려졌으며, 그것은 그녀만의 독특한 색채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릴리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끗한 마을의 백지의식은 단순히 전통적인 행사가 아니었으며, 모든 개인이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경험들은
각자의 백지를 개인적인 예술로 완성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릴리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백지를 세상에 공유했습니다. 그림들은 이야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고, 그들은 서로의 백지에 색을 더입히며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다채로운 마을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을의 이야기는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릴리와 마을 사람들처럼 각자의 백지를 멋진 삶의 이야기로 채워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는 빈 종이처럼 시작되지만 경험을 통해 그 종이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알렉스라는 평범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 파묻혀 매일 반복되는 일률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TV 앞에서 저녁을 먹다가 잠드는 하루가 그에게는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불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삶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퇴근길에 우연히 작은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예술의 새로운 시선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았지만 포스터의 강렬한 색채가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술 전시에 가는 것이 귀찮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서가 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 목소리에 이끌려 전시회를 찾은 알렉스는 처음에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거대한 빈 캔버스 나가 빠진 신발 하나, 그리고 삐뚤게 걸린 그림들이 전시된 방은 그의 이해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의 작품 앞에서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채색된 캔버스였는데 작품 제목은 미완성의 무한이었습니다. 알렉스는 그 캔버스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미완성일 뿐인데 작품은 어딘가 알렉스의 내면을 울렸습니다. 왜 미완성일까? 라는 생각이 스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 역시 미완성인 상태로 흘러가고 있던 것입니다. 알렉스는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깊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상, 목표, 그리고 놓치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오가 말하는 진리 사건의 순간이었습니다. 미완성의 예술작품이 알렉스에게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는 단지 캔버스 앞에서의 짧은 체험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알렉스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매주 다양한 전시회를 방문하며 새로운 시각을 탐구했습니다. 또한 그의 직업도 변화의 과정을 겪었고 그는 그림을 통한 소통을 배우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렉스는 자신이 삶을 다시 구성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며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이 미완성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린 작은 사건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 사건을 인식하고 그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성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개인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주민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주민들은 길버트 하머니, 내적 귀인 이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항상 모든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에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빈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빵사 애니가 자신의 유명한 초코칩 쿠키를 구우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쿠키가 모두 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애니의 집으로 몰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니는 완벽주의자야. 한쪽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가 실수한 게 틀림없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이때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바르코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아니라 그날 애니는 오븐의 온도계가 고장나서 그렇게 된 걸지도 몰라. 하지만 주민들은 마르코 할아버지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항상 조심성이 부족하지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시간 관리를 잘못한 거야. 그때 애니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마차가 고장나서 장작을 충분히 사지 못했어요. 급하게 진열된 오래된 장작을 쓰다 보니 온도가 제대로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야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멍해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진 그들은 사과하며 애니를 도와 쿠키를 다시 굽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인 마을 주민들은 누군가의 행동을 판단할 때 내적 요인만큼이나 외적 요인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길버트 하먼의 이론을 이해하면서도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은 더 화합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전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애니의 쿠키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상황과 맥락을 잊지 않고 함께 이해할 수 있을 때 더 나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